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주에 중국의 15금리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3000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유동성 회수에 나선 중국에 투자 의견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뉴스도 있고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유동성 회수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 정부가 설교양은 막고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나흘째 유동성 축소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이미 15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충격이 전해지게 된 거고요. 최근 15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게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금리가 0.5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 2.5 부근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별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뚫고 3%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작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자, 하루짜리 금리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1주, 2주, 한 달 다 박스권을 돌파했고 연간금리도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배경이 그냥 시장 금리의 잠깐적인 상황이 아니라 RP 쪽에 공급을 축소하면서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 그런 인민은행의 행보에 따라서 15금리가 발맞춰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급등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온다면 시장은 또 안정화되는 방향이 되겠죠. 과거에 이렇게 15금리가 급등했을 때 중국 증시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5년에 중국 증시가 정말 폭풍 급등을 했었죠. 후광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증시가 정말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1900대 있던 증시가 5000대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되고 자금을 증시로 빨아들이다 보니까 신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기 시작했었고, 특히 대규모 IPO를 하면서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까봐 중국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규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3000을 깨고 순식간에 2010년 하반기 때 급락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때도 고점에서 15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었고,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었는데, 3000선을 회복하고 3500까지도 회복을 했었죠.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 다시 또 15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3000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고점대에서도 다 좋은 얘기만 나왔다는 소리예요.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유동성을 회수하진 않고 계속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또 대규모 IPO가 잘 진행이 되면 결국은 중국 증시는 좋아질 거다라는 장밋빛 희망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들이 쏟아지기가 무색하게 증시는 폭락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라운드형으로 가까스로 반등을 하다가 2018년부터 성장률의 둔화 우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이슈 때문에 다시 또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게 중국 증시가 이제 고점에 있었을 때 15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보다는 고점이 아니지만 바닥 대비해서는 좀 고점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최근에 설을 앞두고 보통 유동성을 확대하는데, 물론 이동에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설을 앞두고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축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약 5,685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무려 98조가 넘는 돈을 축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지금 루머가 많이 돌아요. 지속적으로 국영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는 사태를 계속 맞이하고 있다.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엔투그룹에 대한 상장 취소도 결국 유동성 확대에 대한 두려움, 신용 경색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인길드릭이라는 것을 빌미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루머들은 시장에 많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어쨌든 유동성을 축소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장은 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발작이 언제 끝나냐는 알 수 없는 거죠. 유동성 축소가 멈춰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다시 안정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지를 지금은 조금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나올 때 또 한꺼번에 악재가 쏟아지기도 하죠. 연준마저도 유동성 축소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의 부담은 된 거예요. 기준금리는 제로로 그대로 동결했고요. 매월 국채를 최소 800억 달러, 모기지증권, MBS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자, 모기증권도 최소 40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목표까지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한 게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1개월짜리 레포 운영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월 2일과 9일이 마지막 레포 운영이 될 겁니다. 1개월짜리요. 하루짜리는 계속 운영하는데 1개월짜리 레포 운영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중단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테이퍼링으로 가는 수순을 이렇게 하나씩 밟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자, 연준의 대체대표 보시면 계속 유동성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다가 옆으로 눕는가 싶더니 다시 또 계속 유동성 확대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7조 4천억 달러까지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채권 매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조금씩 주가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 거죠. 10년 만기 미 국채의 지금 상승도도 완만하게 보이지만 각도가 그렇게 완만한 수준은 아니죠. 점점 좀 가파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번 저점은 상당히 높은 저점이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또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금리의 속도가 좀 가파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달러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달러만큼은 아직 밑에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단에 압력을 느끼고 있는 추세선의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지할 것으로 봤던 그 자리 역시 92 레벨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달러 시장에서의 안정화가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기술적 안정화를 취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시장은 역시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국내 유동성 환경을 보면 지난 연말부터 확실하게 들어왔던 유동성이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혈자 기준으로 지금 70조 2천억 정도인데요. 다시 이 74조의 고점을 뚫을지 한번 지켜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점이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왜? 유동성 장세니까. 그런데 저 유동성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지수는 빠졌는데 시장 유입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만약에 저 74조를 뚫고 고공행진한다, 그러면 지금의 고점은 또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유동성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좀 보죠. 자, 종합주가지수 이제 단기 쌍봉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모습이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지난번에 슈팅이 나왔던 자리 2800대를 돌파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쌍봉, 단기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조정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까지 기다릴 것인지 안 기다릴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라운드형의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이 이탈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 지난번 저점을 형성하고 22평을 유지했던 박스권이 이탈되면 코스닥은 조금 더 힘에 붙일 가능성은 있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먼저 보죠. 자, 삼성전자 지난번에 이 박스를, 작은 박스를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좀 섰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역시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같이 포함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쌍봉을 찍고 단기 쌍봉이 되고 지금
추세가 지금 살짝 단기 추세가 깨졌어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박스권, 이 안에 75,000원 선에서 약 8만원 사이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럼 내가 어디서 대응할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75,000원 근처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8만원 깨고 내려올 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할 건지.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이때부터 관심 갖고 기술적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내 유동성 환경, 그다음에 중국 환경을 보면서 다시 이 고점을 도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적당히 라운드형 쌍봉을 찍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9만원 근처가 되겠죠. 85,000원에서 9만원 근처까지 반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수익 실현할지를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많이 관심들을 가졌을 텐데, 이제 고점에서 매물 났고, 이 갭도 메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하는데도 거래량이 아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원래자리 되돌리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 26평선도 깨고 원래자리 되돌린다 그러면, 역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애플카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쌍봉 찍으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요. 사지 못해서 마음 급했던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이번에 만약에 그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그나와 합작, 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혼합된 재료가 나오고, 또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와 같은 그런 또 호재도 있으면서 추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 급등 나왔던 원래자리까지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죠. 자, 이때 요 박스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요,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분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LG전자를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어쨌든 본인이 정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떨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 대응하고, 반등할 때 또 분할로 매도 대응하면서 매매한다면 지난번에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산업 테마에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세트레가이가 위에서 고공노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고공노트를 잘 벌이고 있죠. 지금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추가적으로 조정이 깊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권역이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까지만 뭐 떨어져 준다 그러면 땡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장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상한가를 만들었던 힘의 자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충분히 한번 이 5,000원대 위에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중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이때 말고 충분히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큰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 밀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던 종목은 악재가 없으면 한 번에 죽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쌍복을 한번 찍으러 오든지 긴 시간을 또 박스를 만들고 수렴한 다음에 이 고점을 벗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원래 힘을 만들었던 자리들, 조정받았던 자리, 이 박스에 다음 주에 들어온다면 역시 분할로 매수 대응해서 매매할 수 있는 존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여전히 2차전지에 ETF 종목은 위에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공전투에 저점을 깨거나 저점부터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분할로 대응하면서 ETF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박스를 좀 넓게 잡고 떨어지게 되면 역시 대응을 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 타이거 케이레스 2차전지 관련 ETF는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예요.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번 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보수적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내가 진입을 하겠다.
이런 투자자라면 역시 15금리의 흐름을 잘 보시고 15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안정화되는 과정이 나오는지, 또 중국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유동성을 꾸준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RP에 대한 공급 여부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제 시장을 좀 진입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공격적으로 내가 그래도 그동안 사지 못했으니까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좀 진입을 하겠다, 이런 투자자라면 역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또 현대차, 기아차 같이 새로운 모멘텀을 부각받는 업종,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업종 좋고요. 그것이 내가 매매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역시 ETF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산업인 우주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급락장이 기회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